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예.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와. 아, 진짜 이거는 솔직히 이거 보면 UFO라고 신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많기 때문에요. 그쵸. 이거 보면은 예. 반드시 신고할 거예요. 예. 아, 정말 베일에 쌓여있군요. 예. 자, 일단 오늘 주제를 공개하기 앞서서 이제 흑토끼의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본게임 토론에도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두 분도 더 높은 덕을 준비하는 2023년을 위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네. 비극적인 일이 새롭게 발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연식이 막 돼가는데 마음은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활 불태워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흑토끼의 해라는 걸 처음 들었는데요. 네. 뭔가 흑토끼 하니까 좀 위장을 잘하는 토끼가 떠올라서 밤에도 안 보이고 네. 올 1년에도 다사다난 해가 전 세계적으로 될 것이고 네. 그러면은 결국은 본 게임은 할 말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막내로서 뒤에서 한번 이렇게 푸시하면서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두 분 잘 달리시도록 한번 뒤에서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묘년 첫 폼을 여는 날이지만 진짜 큰 거 준비했습니다. 앞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1 레이더가 지난 연말이었죠. 2022년 12월 2일에 현지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B2 스피릿 이후 무려 30년 만에 신상 폭격기 등장에 많은 밀리터리 마니아분들의 이 심장이 유동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1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말 그대로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쌓아놨어요? 천막을? 하다가 이제 벗겨지고 와.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보안을 중시했냐면 이 방청객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사진 촬영도 안 됐고 그래서 일설에는 23m 이내로는 접근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영상이 굉장히 여러 개 공개됐어요, 사진하고. 근데 다 이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정면의 이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찍은 게 아니라 그냥 배포한 영상이에요? 이제 미 군에서 공식적으로 릴리스한 영상 말고는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옆모습이라든지 뒷모습이라든지 위에서 찍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녹화 시점 기준으로 하여튼 공개된 바가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티저 이렇게 막 사람들 녹화 시점 기준으로 한 사흘 전쯤 공개가 됐는데 이 형상 자체가 보안상인 겁니다. 얼핏 보면 이제 B2 스텔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또 형상만 보고 뭐가 달라졌구나 알 수 있고 또 이제 러시아나 특히 중국이 따라할까 봐 아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보안을 많이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레이더 헷갈리는 솔직히 그 레이더 쌀 때 그 레이더인지 영화 있잖아요. 인디애나 존스 그거. 근데 이거 누가 붙인 겁니까? 그거는? 이거는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공모. 2,100개가 넘는 이름이 제안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 공군 측이 내부 논의를 통해서 선정을 한 건데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을 최초로 공습했던 그 둘리틀 특공대라고 있대요. 그 도쿄 공습했던. 둘리틀 레이더스인데 그분들을 기리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건 B-21이고 B2, B-21 이름도 나름 그 흐름 같긴 한데 제작사도 똑같고 근데 형상도 거의 제 눈에는 비슷한데 차이점 분명히 또 있겠죠? 크게 보면 가오리형이라는 데 가오리형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B2하고 비교해 보면 크기가 작아요. 실제로 수치상으로 봐도 B-21은 그 전체 기체 폭이 45.7m 정도인데 B2는 52.4m. 그러니까 약 7m 정도 차이가 나고요. 7m면 상당히 큰 차이 나는 거죠. 무장착대 병량도 B2는 27톤가량인데 B-21은 얼마냐? 그거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13.6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딩 기어도 B2는 타이어가 4개인데 B-21은 2개로 차이가 있고요. 30년에 나왔는데 30년 만이니까 그렇죠. 네. 그동안 사실 스텔스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은 지난 30년간의
진화한 스텔스 기술을 다 여기에 쏟아부은 그런 집약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질적으로 향상이 됐다. B2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 뭐 큰 새 정도로 비친다면 B21은 골프공 정도. 와. 상당히 작게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또 B2의 경우는 이게 공기 흡입구가 이렇게 위로 많이 튀어 올라 있습니다. 눈에 확 띌 정도로. 근데 이거는 완만하죠.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날개에 바짝 도톰 붙어서 정도의. 약간 두툼한 정도. 그 정도로 해서 그 상대적으로 이 레이더 반사를 더 줄이는 B2보다. 그다음에 기체 후미도 위에서 보면 B2의 경우는 이제 복잡한 W장인데 B21의 경우는 심플한 M자. B2와의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근데 작으면 사실 뭐 작전 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행기는 멀리도 막 가야 되는데 작전 반경 공개된 게 있습니까? 공개가 된 건 아닌데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일단 B2가 이제 1987년에 생산이 개시됐고 1989년에 첫 비행에 나섰거든요. B2의 작전 반경이 9,400km입니다. 9,400km고 그다음에 저의 최애기인 B52, 1952년에 첫 비행한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운항하겠다고 100년을 채우겠다고 하는 이 스트래토포티스, 요 B52가 작전 반경이 훨씬 넓은 14,200km고요. 그 다음에 B1 랜서, 요건 이제 1974년에 첫 비행을 했는데 랜서가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벌써. 그러네요. 작전 반경이 11,000km 이렇게 돼 있는데 B21의 경우에는 B52에 준하는 14,000km 최소. 혹은 그를 능가하는 B51을 능가하는 수준에 어쩌면 작전 반경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크기는 작지만 결코 작전 반경이 좁은 그런 폭격기가 아니라는 점이고요. 만약에 이제 14,000km 이상을 갖추게 되면 미국에서 추격하면 세계 어디에든 가서 뭐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30년 동안 연비도만이 개선됐을 테니까 충분히 14,000 이상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뭐 B2든 뭐 앞서 말씀 뭐 랜선이 뭐 B52든 다 역시 핵심은 적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핵투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미 공군도 B21의 1차적 기능이 스텔스와 핵 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에 이제 미 해군 연구소 뉴스, USNI 뉴스라는 데서 노스록 그루만이 B21 시제기를 5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한 대는 이제 지상 전개 시험 평가를 하고요. 또 한 대는 초기 비행성 시험 평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대는 미 국방성이 개발하는 각종 핵무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탑재해서 운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비밀리에 시험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핵무기 운용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어떤 핵무기가 쓰이느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전술 핵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B61-11이라는 전술 핵 폭탄인데요. 특징은 이제 방사능, 낙진 등 부수적인 피해를 줄여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무기에 가깝게 만든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게 이제 합동직격탄, 제이단처럼 레이더와 GPS가 내장된 이 꼬리 키트, 이 꼬리가 유도 장치가 들어있는 거죠. 목표물 반경으로 수십 미터 이내에 정확히 떨어져서 쪽집게식 핵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핵무기는 위력이 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몇백 미터를 벗어나도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근처만 맞아도 사실은 그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수십 미터 내에 쪽집게 타격할 수 있다는 거고 길이는 이제 3.65m고 무게가 374kg이고요. 가격은 한 발당 한 2,800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폭탄치고는 사실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300억 원이 넘는 거니까요.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폭탄이. F-35죠. F-35에서 이제 내부 폭탄창이 열리면서 투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자유낙하예요? 자유낙하. 일반 폭탄처럼 떨어지는데 그냥 조용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게 점화가 선회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투하가 됩니다. 속도랑 위치를 한번 맞춘다 보네요. 이게 이제 네바다주 토너파 사막에 있는 시험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냥 떨어질 때 이렇게 회전하면서 떨어질 때 당연히 어떤 게 더 땅속 깊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돌면서 이게 무슨 총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강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관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보조 로켓을 달아서 회전을 시켜서 이제 지상에 충돌 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인데 예. 이게 이제 3.2km 상공에서 떨어뜨렸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핵탄도 없이 이제 모의탄도만 달아서 떨어뜨린 거고요. 바닷가에 떨어진 42초가 걸렸다고. 예. 위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위력이 이제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전술 핵무기인데 작게는 0.3킬로톤, 그러니까 TNT 폭약으로 300톤. 그다음에 최대는 50킬로톤, TNT 5만 톤. 50킬로톤이면 히로시마 떨어진 게 15킬로톤이니까 거의 3배 위력이죠. 그런데 이제 작은 거는 1킬로톤도 안 되니까요. 히로시마 떨어진 거에 몇십 분의 1 위력을 갖고 있는 이제. 근데 이제 땅속 깊이 들어가서 터지기 때문에 위력이 땅 위에서 공중에서 터지는 것보다는 상당히 강할 수 있다. 실제로는 그래서 아까 최대 50킬로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750킬로톤에서 1.25메가톤, 1메가톤은 10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터지는 것과 비슷한 폭발 위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게 있어서 B-21이 탑재 중량이 기존 버전보다 좀 작게 돼도 이게 충분한 거군요. 그래서 B-21은 무장량이 14.5톤이기 때문에 B-2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인데 스마트 폭탄, 모조리 이제 스마트 폭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훨씬 이제 가볍게 다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신형 장거리 스탠드오프 순항 미사일, 또 다양한 또 재래식 폭탄도 물론 탑재할 수 있고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에는 현재 미 공군이 B-1B, B-2, B-52 폭격기에서 지금 AGM-183A, ARRW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종 성공하면 B-21에도 이 발사 시스템을 적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AGM-183A, ARRW는 최대 속도 마 20에 극초음속으로 극초음속으로 가속을 한 다음에 탄두를 분리하면 무동력으로 표적을 향해 활공을 하는 거죠. 근데 마 20이라는 속도는 어떤 의미냐면은 10분 내에 지구상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속도면은 원체 빠르다 보니까는 빨리 가기도 하지만은 적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 거의 식별되지 않고 타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성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있으면 미국이 선책 공격 이것도 고리에 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럴지는 그런 거는 또 별개죠 사실은. 아, 그런가요? 그렇죠. 실행 공기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선 이제 미국 국방부가 2022년 9월에 국방 전략 보고서 이제 NDS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이제 동시다발적 위협을 억지 격퇴하는 근간은 여전히 핵전력이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때 채택을 검토했던 핵 선제 불사용 원칙, 영어로 이제 No First Use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깨끗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은 핵이다. 핵으로 대응한다 이런 대응 방식을 천명한 것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는 핵 선제 불가용을 포함시키는 걸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걸 검토를 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이걸 미리 해버리면 가상 적국, 핵을 가진 가상 적국, 우리 입장에서 북한이죠. 북한이 미국이 핵 보복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오판해가지고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핵을 먼저 쓰지는 않겠다. 이거는 명시적으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많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고서에는 이제 빠지는 거로 됐는데 그리고 하나 첨언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발발 때부터 이 녹화 시점까지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번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녹화 시점 기준으로까지는 안 쓰고 있잖아요. 어쩌면 못 쓰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 핵무기를 쓰는 것은 전술핵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일단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으로나 파장이 크고 또 이제 그에 따른 제재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게 사실 미국이 먼저 핵을 쓸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명시화하는 거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괜한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시화할 것까지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상대편 입장에서도 쏠만한 적성구 입장에서도 그 부담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쟤는 절대 먼저 안 쏴. 그렇죠. 이렇게 명시해버리면 곤란한 거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해보. 예, 그렇죠. 약속은 지키기. 이거 곤란하겠네요. 네. 거기서 진짜 정말 민감한 그 정적 함의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B2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폭격기라고 저희가 이 본 게임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새 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신상 30년 만에. 네. 그럼 B21은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비쌀까요? 이제 그 기록은 당연히 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B21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신형인데 크기는 작고, 네. 근데 무기는 더 강력하다고 하고, 그리고 항속거리도 더 길고, 그래서 가격도 더 비싸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좀 있는데요. 가격 상승 요인이 줄줄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만 리스트업해도요. 네, 근데 B2하고 B21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가격입니다. B2는 한 기당 이제 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천억 원 정도.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자타공인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폭격기인데 이게 사실은 무장과 각종 불가 장치까지 포함을 하면 1기당 생산 가격이 20억 달러는 될 것이다. 2조 뭐 4천억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비싼데요. 그럼 B21은 도대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가격이 오히려 좀 저렴합니다. 1기당 6억 9천만 달러니까 일단 1,000만 달러가 싼 거죠. 30년 후에 나온 건데 네. 1,000만 달러 정도 차이면 그게 뭐 없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죠. 더 약간 싸게 나온 거고요. 어쨌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F-35 스텔스 전투기에 사용된 그 최신 스텔스 재료하고 그다음에 코팅 기술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기술 개발비 같은 게 안 든 거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B2, U2, F-22 이런 이제 그 당대 첨단 기체에 사용했던 플랫폼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그런 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엔진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F-35 스텔스 전투기에 사용되는 프렛 앤 위트니 F-135 엔진이 그대로 사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비용 절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오히려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의외네요. 그 작년 11월에 이제 한미 연합 공중훈련 북한이 그 난리를 쳤죠. 이것 때문에 비질런트 스톰 훈련 그때 이제 B1, B 전략 폭격기가 거의 5년 만에 왔잖아요. 근데 이게 비원비가 이제 괌에서 올 때 대략 얼마쯤 드는지 아세요? 운영비가요? 예. 3억. 뭐 기름값이니 뭐니. 역시 굉장히 저렴하게. 3억인데요? 저렴하게 보시는데요. 최소 얼마냐? 10억 원 정도. 그냥 떠다니는데요? 1시간 운영하는데 최소 5천에서 6천만 원이 든대요. 괌에서 한반도 오는데 한 2시간 걸리고요. 왕복 4시간이죠. 근데 그냥 왔다만 갑니까? 근처도 돌면서 훈련도 해요. 또 동해상에서 뭐 일본하고 훈련도 하고 자위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한 번 띄우는데 약 한 10억 원 정도가 이제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미국이 나는 그래 좀 돈은 내 돈 들어도 내가 세계의 경찰 캡이니까 캅이 아니고 캡이 캅경 캡이다. 이제 세계의 캅경 캡으로 이거 좀 돈 좀 쓰면서 이게 우방국 보호하고 이거 좀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썼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굉장히 미국도 인색해졌어요. 국민들이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제 여론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탄생하게 된 것 중 하나가 이제 B21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후발주자가 나오면 기존에 있던 그 형님들이 있잖아요. 52, 뭐 B1, 2, 뭐 이 삼총사 기존에 있던 삼총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B21이 실전 배치되면 B1B하고 B2는 이제 2030년대 초반까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가 먼저 사라져요? 예. 그리고 B52는 당연히 전에 얘기 나왔지만 2050년까지 100년 채워야 되니까 개량해서 현역으로 계속 활용할 예정인데 만약에 2050년까지 정말 쓰게 되면 이제 100년 동안 현역으로 활동한 전무후무한 항공기로 전투기, 폭격기 다 떠나서 항공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데 이게 제가 B51을 이게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게 다 선견지명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좋아하실 수가 있겠네요. 아니 현역이니까. 원 선생님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밀어줘서. 제가 좋아했다고 뭐 미 군이 국방부가 뭐 그걸 반영해 줄 것 같진 않지만 아니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B-52가 제일 먼저 퇴역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B-21 나오니까. 선입선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세상에 비행기를 100년 쓰는 거 정말 저무후무할 것 같아요. 일단 포스가 B-51을 보시면 그 날개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는 포스가 하늘에 떠오면은 심리적으로 핵이고 뭐고 다 떠나서 딱 봤을 때 벌써 우리가 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종이라고요, 이게. 그거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멀리 있잖아요. 요 가까운 전쟁 기념관에 있습니다. B-52. 예. 시간 되시면 직접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B-52 상황이 어떠냐면요. 네. B-52G가 1992년에 퇴역을 했고요, 이미. 지금 운영 중인 버전은 이제 B-52H인데 미 공군은 현재 노스다코타주의 미노 공군기지하고 루이지애나주의 박스테일 공군기지에 72대의 B-52H를 분산 운영 중입니다. 기체 가격이 한 기당 5,400만 달러니까 640억 원 수준으로 엄청 저렴하죠. 아까 앞에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근데 와중에 또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변신 중에 있죠. 차세대 항전 장치, 지도 표시 시스템, 적재 무기 확대 같은 이런 개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것이 2단계로 이루어진 내부 무기창의 개량 작업이었는데 1단계는 2017년에 마무리됐고 2단계는 이제 바로 작년인 2022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기존의 B-52H는 핵탄두 적재가 가능한 AGM-129 순항미사일 12발하고 AGM-86A 순항미사일 20발 그리고 그 외에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AGM-84 하푼 공대함 미사일 8발, JDAM 12발, GPS형 관성 유도 폭탄 12발, 32톤의 무기를 적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이거죠. 대류가 하나 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개량 전의 상황이고요. 네. 1단계 개량 작업으로 JDAM 같은 경우는 날개 하단 파일런에 든 12발 외에도 최대 8발을 추가 적재할 수 있게 되었고 네. 이러면서 이제 무기 적재량이 기존보다 66%나 늘어났고 2단계까지 맞췄는데 정확한 지금 작년에 맞췄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좀 훨씬 더 늘어난 걸로 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폭장량을 자랑하는지 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저도 미군이 투트랙으로 가서 B-52는 소위 가득 채우고 그리고 B-21은 효율적으로 아주 그냥 하이테크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B-21 언제 실전 배치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좀 걸립니다. 2025년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가 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이제 미 공군은 최대 한 800억 달러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한 보통 30년 운용하잖아요. 그 운용 유지 비용 이런 이제 이른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따지면 200조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돈 많은 미국이라도 천재국인 미국이라도 이제 부담이 되니까 100대를 다 생산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퀘스천 마크는 좀 있는데 야간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서 미 공군의 이제 지구권 타격 사령부에서 운용을 할 예정이고 이거 이제 양산이 본격화되면 미 사우스 다코타주의 이제 엘스워스 이제 공군기지에 이제 초도 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당분간이라고 하더라도 뭐 B2 이렇게 B-21이 함께 운영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1세대 폭격기인 B-52, 5세대인 B-21이 콤비가 돼가지고 이제 작전을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아무래도 이제 B-52는 스텔스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그러니까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발사하는 형태로 그런 플랫폼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B-21은 이제 좀 더 가까이 스텔스성이 뛰어나니까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들어가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B1, B2가 퇴역을 하게 되면 두 개 기종이 퇴역하고 그 자리를 B-21이 차지하는 건데 수량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뭐 어떤 구멍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미 공군이 지금 B1B를 62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B2를 20대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량면에서의 손실은 없고요. 또 미 공군은 최종적으로 이 B-21의 경우는 142대까지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B-21은 이전의 폭격기들하고는 달리 좀 정보 수집, 전장 관리, 항공기 요격까지 가능한 뭐 폭격기가 항공기를 요격한답니다.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 폭격기로 개발됐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 증강 효과가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B-21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폭격기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최신 데이터 및 센서 통합 기술을 적용을 해서 새로 발견된 목표물에도 자동으로 즉각 반응할 수가 있고요. 무기 운영 체계도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를 적용을 해서
온라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미래 신무기도 언제든지 장착할 수 있다. 네, 이런 개념이라서 옛날 같으면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면 다 뜯부시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온라인 업데이트로 뭐 펌웨어 업데이트 하듯이 아마 그런 식으로 패치가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무기가 나와도 언제든지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돼 있고 다양한 시스템을 이제 통합을 해서 폭격기 본연의 기능은 폭격이잖아요. 그거 외에도 정보 감시 정찰 뭐 이런 거 전자적 공격 또 다영역 네트워킹 뭐 이런 걸 다 수행할 수가 있는 편대 공격에 좀 특화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개발 초기에는 유인기인데 나중에는 이제 무인기로도 개발을 하겠다. 이런 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좀 준비를 한 그런 기종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하여튼 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무인기에 그리고 항공기를 요격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런데 2023년 개면연 저희가 새해 첫 방송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본방 야사는 1이라는 숫자 그 첫 번째에 맞춰서 우리나라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한 점들 엄청 많으시겠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에어포스 원이죠. 에어포스 원은 공군 1호기라는 뜻의 호출보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에어포스 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코드원이라 불리는 공군 1호기인데요. 대통령 안전을 보장하고 유사시에는 군을 지휘하는 장소가 되는 국가안보의 핵심 설비, 대통령 전용기 코드 1. 대통령 전용기 특성상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아 더욱더 궁금증을 유발하는 녀석이죠. 이 코드 1에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난 11년 9개월간 대통령 전용기로 쓰였던 보잉 747-400이 은퇴를 하고 2022년 1월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잉사가 개발한 747 계열 중 최신형인 747-8I로 앞으로 5년간 3천억 원의 임차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전용기로 낙점된 이후 코드원이라는 이름도 물려받게 되었죠. 최신형 모델인 747-8I에 대해 좀 살펴보자면요. 2012년 독일 루프트한자에 처음 유도되며 상업 운항을 시작한 기종으로 세계에서 이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는 루프트한자, 대한항공, 중국 국제항공 3사뿐이고요. 이 코드1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우리나라 공군과 대한항공이 협력해 운용을 하죠. 동체에 칠해진 대한민국 코리아 국호 글씨체는 최초의 한글 문학 작품에 사용된 용비어천과 목판 본체와 기미 독립선언서 활자체를 응용해 전통의 멋을 살린 게 특징이죠.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부 스펙도 이전보다 확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기존 747-400보다 동체 길이를 더 연장하고 연료 효율성도 15% 이상 늘었고 소음도 대폭 줄였습니다. 엔진 4기를 사용하는 4발기로 대형 여객기 중 가장 빠른 마하 0.86의 속도를 낼 수가 있죠. 거기다 최대 14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고 중간에 급유를 받지 않고도 약 15,000km까지 운항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은 기존 747-400 기종보다 운항거리가 약 2,300km나 길어진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내부는 어떨까요? 대통령 전용기답게 내부도 싹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먼저 400여석인 좌석 규모를 213석으로 줄여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었고요. 기체가 커진 만큼 기자단이 탑승하는 곳에는 연설대가 설치됐고 대통령 회의실 벽면과 문에 대통령 휘장이 추가됐습니다. 또 통신 장비를 개조해 적의 GPS 교란을 피할 수 있으며 미사일 정보와 자체 방어 장치도 갖췄죠. 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국가주의 통신망과 위성 통신망도 설치해 하늘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군사 지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스펙을 살펴봤으니 전용기 은밀한 공간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대통령 전용기 실내 공간은 대통령 내가 머무르는 공간, 공식 수행원과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그리고 일부 선임 비서관들이 머무는 공간, 비공식 수행원이나 기자들이 머무는 공간 등 크게 세 공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공식 수행원과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선임 비서관들이 머무는 공간까지는 보안을 이유로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이 코드원의 기내식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정이 길어지다 보면 당연히 고향의 맛이 그리울 터. 그래서 기내식은 주로 한국 음식이 제공되고요. 특히 김밥과 라면이 넉넉히 제공된다고 합니다. 코드원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들도 남다른데요. 먼저 기장은 최장거리 무사고 운항을 자랑하는 베테랑 조종사가 투입되는데, 기장과 부기장으로 나뉘는 일반 항공기와 달리 코드원에는 기장만 2명이 탑승을 합니다. 항공사 소속의 승무원들도 비행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항공사에서 서비스 평가를 잘 받은 승무원들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이 되는데요. 약 7천여 명의 대한항공 승무원 가운데 10여 명에게만 공군 1호기 탑승이 허락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원 승무원이 됐다는 것은 매우 명예로운 일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자랑은 절대 금지. 대통령 내와 직접 접촉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코드원 승무원의 신상도 보안사항 중 하나라고 합니다. 대통령 연기 안내방송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셨죠?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님과 여사님을 순방국 어디까지 모시고 갈 기장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모쪼록 이번 순방에서 커다란 결실을 맺어주실 것을 온 국민들과 함께 성원합니다. 이외에도 코드원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있지만요. 아쉽게도 국가보안상이 많은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코드원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은 코드원이 하나의 작은 조국이라 생각하며 큰 자부심을 품고 있는데요. 그만큼 단순한 비행기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존재인 대통령 전용기 코드원. 2023년 새해에도 해외 곳곳을 누비며 국격을 드높이는 넘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코드원이 대통령 타시는 요 비행기가 구매를 한 게 아니라 임차 상태군요. 예, 사실 이제 전용기 구입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 추진했었어요. 네. 비용 문제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게 있는 게, 이게 기체 가격에 개조 비용이 여기 이제 온갖 첨단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조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25년 운영 기준으로 보면 그 비용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한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우리가 좀 국력이 계속 크고 있는데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코드원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B2와 B21의 공조가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진행 중,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B21 공조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호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진짜 신뢰가 장난 아니군요. 네. 미국이 2022년 10월에 이제 행복이 탑재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 6기를 호주 최북단에 배치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어서 B-21까지 호주에 이제 판매를 하는 방안을 지금 고려 중이거든요. 예. 지도를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호주 북부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 보시면 이 어느 쪽으로요? 이쪽 위쪽으로 올라와 보시면 이 바다들 좀 여기 그 슬라웰시해라고 있죠. 예, 반다에 넘어 밑에, 슬라웰시. 예, 반다에 이 두 개의 바다를 지나면 바로 남중국해가 나오게 됩니다. 방향이 이렇게 되면 예, 목표가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러네요. 예. B-52 6기를 운영할 곳은 바로 북부 다윈항 인근인 호주의 틴달 공군기지입니다. 호주 북부의 저 지역에 배치가 되면 대만 해협은 물론이고 우리 한반도 또 북한 전역까지 사실은 이 작전이 다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B-21까지 제공이 되면 남중국해 사활적 이익이 걸린 이 중국을 견제하기에 굉장히 또 수월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호주에 지금 기지를 두고 둘을 다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딱 그림만 놓고 보더라도 타겟이 어딘지가 좀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여기 있는 이 나라는 어떤 반응일까요, 지금요?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중국도 사실은 이제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네. 개발하고 있어요. 그 미국의 B2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B-21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H-20, 풍-20이라는 이제 전략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행거리가 8,000km, 최대 이륙 중량이 200톤에 달하는 매우 큰 전략 폭격기입니다. 강력한 전략적 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걸 이제 천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조만간 H-20을 공개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사진이 얼핏 보면 뭔지 모르신 그런 형태의 아주 뿌연데 주황색 원으로 표시된 이 안에 보면 이게 H-20이에요? 예, 중국의 H-20으로 추정되는 이제 그러한 위성 사진이고요. 이게 2017년 청도 인근에서 촬영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그림인데 상상도인데 얼핏 보면 B2 거의 빼박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 다 거기서 거긴데요? 예, 공기 흡입도 그렇고 이 형태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는 B2보다 좀 더 크다고 그래요. 크고 마찬가지 이제 공기흡입구 이 두 개 내부 무장창 하나, 그다음에 두 개의 그 가병인 날개를 달고 있는데 속도는 이제 마하 1을 밑도는 아음속 그러한 이제 폭격기로 추정이 되고 여기에는 J-20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LS 계열의 뭐 핵폭탄, DF-10 계열의 미사일 등을 탑재할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H-20은 조만간 공개될 거다 그런 관측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전략 폭격기의 핵심 현역은 뭡니까 중국? B-52하고 비슷하게 생긴 H-6K라는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구소련의 그 Tu-16에 기반을 해서 개발이 된 건데요. 그동안 대만 인근에서 진행된 중국군의 경고성 비행에 여러 차례 동원이 됐었고요. 네. 이 H-6K는 성능과 연비가 높아진 D-30 터보팬 엔진 2기를 장착을 해서 작전 반경은 3,500km 정도 되고 3,500이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들에 비하면 최고 속도는 시속 1,050km, 이게 아음속이죠. 그리고 순항 속도는 마하 0.75, 이거는 더 느리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성능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폭장량이 상당히 아쉬운데 이 Tu-16은 B-52하고 마찬가지로 이 1952년에 첫 비행을 했거든요. 러시아에. 근데 똑같이 5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B-52는 폭장량이 30톤이 넘는데 이 Tu-16 그리고 그것에 기반에 개발된 H-6 중국에 요거는 10톤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좀 뭔가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현재 중국군은 어쨌든 이걸 잘 활용하고 있어서 그 H-6 폭격기를 통해 러시아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서 일본을 거쳐서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그 유명한 그 제1열도선 그 안쪽을 작전 반경으로 하는 그 동아시아 지역군 그 부분을 이제 사수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근데 중국의 포부는 H-20의 실전 배치를 통해서 이제는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를 연결하는 제2열도선, 훨씬 먼 쪽이죠. 제2열도선까지 작전 반경이 계속 이제 대폭 확장이 되면서 진정한 좀 대륙간 전투 능력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지금 포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거 중국의 입장이 이렇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을까요? 중국이 원래 좀 과장이 있죠. 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제 H-20 폭격기 성능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야말로 추정이죠. 추정이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우선 이제 국제적인 기준을 따져보면 비행거리 10,000km에 탑재량 20에서 30톤 정도가 돼야 이제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H-20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최대 비행거리가 한 8,000k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거리 항송 능력 및 타격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많고요. 또 하나 그 폭탄 탑재량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 12에서 12, 3톤, 뭐 10톤 좀 넘는 정도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는 B2보다 이제 적은 거 아닙니까? 절반 수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스텔스 기술도 이제 어느 정도로 레이더에 잡히는지 명확히 이제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뭐 자체 전투기 엔진 개발이 미미한 취약한 중국이 거대한 폭격기를 전략 폭격기를 만들 수 있겠냐? 거기에 퀘스천 마크도 일부 남아 있죠. 여하간간에 이제 H-20 폭격기가 배치가 되면 중국은 3대 핵전력, 그러니까 ICBM, 그다음에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그 장거리 폭격기를 모두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중국이 지금 우주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그 자신들의 주장에 따르면 B2는 물론 또 B-21까지 무력화하는 첨단 첩보 위성을 개발하겠다. 개발 중이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2016년 8월 16일에 중국 깐수성 주치안 위성 발사 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 통신 위성을 탑재한 그 장정 2D 로켓이 발사되는 사진이거든요. 여기 연장선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술이 뭐냐 하면 그 양자 고스트 이미징이라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기술인데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보자면은 이제 목표물에서 나오는 아주 극소량의 빛뿐만 아니고 그 빛과 주위 환경에서 나오는 빛의 상호작용까지 다 탐지할 수 있다. 양자역학적인 접근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기술이 정말 완성이 되고 이런 첩보 위성이 배치가 되면 야간에 B2가 운행을 해도 그걸 다 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학 카메라를 피하고자 야간에 다니는 스텔스기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또 기사가 됐었는데 중국 양자광학 물리학자인 한선성이 이끄는 그 중국 과학원 소속 양자광학 중점연구실이 오는 2020년까지 시제품을 만들고 이미 만들었겠네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 우주 공간에서 테스트를 마치며 2030년에는 대규모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양자 관련된 기술을 양자역학 관련된 기술은 생각보다 실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얘기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갖게 된다면은 어느 나라가 갖게 되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일단 뭐 그건 아직 미정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뭐 요거 빼고 말씀드리면 하여튼 뭐 확실한 도발 억지 능력의 등장에 뭐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 한 시간 쭉 함께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냥 뭐 첨단 기술들이 옛날엔 폭격하면 다 융단 폭격으로 와가지고 막 그냥 물량으로 쏟아붓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막 하늘을 가리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폭격의 모습도 그거잖아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영화나 이런 데서 항상 보면 원산 폭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드레스덴 폭격이든 도쿄든 뭐 다 그랬죠. 이렇게 우르르 가가지고 우르르 떨어뜨리는 건데 이제는 폭격의 개념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작고 막 그런 핵무기 같은 걸 땅을 뚫고 뭐 집어넣지 않나. 이런 온갖 기술들이 동원되고 심지어는 뭐 그런 폭격기를 또 잡기 위해서 뭐 양자역학을 가지고 광학 기술을 동원한다느니 이런 세상이 오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뭐 과학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이 승부는 무기 자체가 이 첨단 과학 그리고 기초 과학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을 개발해내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 그 기초과학적인 부분에 또 심지어는 이런 게 국방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 우리가 이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대 담에 따라서 이제 확장 억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좀 더 자주 출동해주기를 이제 우리 정부라든지 많은 전문가들 뭐들이 지적을 해왔고 희망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B-21은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그리고 김정은과 북한 입장에서는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새로운 이제 수단이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도 이제 전략적 의미가 좀 클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하여튼 한미동맹을 활용해서 이렇게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쪽에도 좀 관심을 계속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예로부터 번성과 풍요, 지혜와 슬기를 상징하는 토끼처럼 올 한 해도 버릴 것 하나 없는 알찬 정보들로 꽉꽉 채우는 본게임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게임은
먹방TV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S.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진짜 30년 만에 이렇게 센 게 나오는데 그냥 1회 저희가 진짜 제대로 다뤘네요. 첫 프로그램인데 아주 딱 적절한 선수를 모신 것 같습니다. B52 특집 해봤나요? 아직까지는 아니었지만 한 10번은 다뤘을 거예요.